하느님이 보시기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은 없다. 사람은 누구나 알든 모르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도 한다. 많은 죄 중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쉽고 그리고 제일 어렵다. 내 인생에서 하느님 기업을 서원하고 이 기업을 가지고 23년째 살고 있지만 그 결과가 하느님 보시기에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그 동기만큼은 인정받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짱깨나 외놈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싶지 않지만 그들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살기 때문이다. 거짓말도 1000번을 하면 진실이 된다는 인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양심적인 사람들까지 다 매도를 당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부류 인간들이 적지만 그 소수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어 안타깝다. 불이 나서 집이 타버리면 죄는 남지만 물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집의 흔적도 없다. 그러나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나면 있는 재산만 잃는 것이 아니라 빚까지 생겨난다. 이런 사기꾼이들이 없어져야만 하는데 이 나라에는 피가 더러운 인간들이 있다. 특히 좌경화된 인간들이 그런데 아마도 공산주의 사상이 그들을 병들게 한 것 같다. 레닌은 거짓말을 창조하지 못하는 자는 혁명가가 될 수 없으며 거짓말은 클수록 좋다. 거짓말은 혁명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며 거짓말을 100번 하면 진실이 된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민주주의가 망할 때까지 민주주의를 외쳐라 라고 말했다. 왜 이런 인간들을 살려두면 안 되는지 양두구육의 조국이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사람을 무는 개가 물에 빠졌을 때 그 개를 구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두들겨 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개가 물에서 나와 다시 사람을 문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는 인간들을 이 사회에서 몰살해야만 하는지 저런 개만도 못한 놈도 다 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집권한 문재인 정권과 주사파는 나르시즘에 빠져 소시오패스 경향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집단이다. 일본의 집단주의 정치 집단 자민당이나 중국의 애국주의 선동 집단, 중국 공산당이나 하는 짓거리가 다 같은 독재 정권을 창출하고 그 정권으로 집권층의 배만 불리는 개새끼들이다.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인 면을 띠는 인격장애의 일종으로 윤리적인 규칙들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못하고 자기만의 가치관으로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눠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은 위치로 그 사람을 떨어뜨려서 자신보다 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 언제든 이용할 수 있게 만드는 평탄화 작업을 습관적으로 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다. 후안무치한 놈들은 거짓말을 주둥이에 달고 살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건 다 진실이라고 말한다. 빨갱이 놈들의 전형적인 수법이고 그래서 그런 놈들을 빨갱이라고 하는 거다. 그러면 색깔론을 들고 나온다. 정작 자신들이 빨갱이 하수인이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개소리 까는 거다. 비리를 저지른 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려야 나라가 건강해진다. 오랜 기억을 더듬어 내 경험을 기술한다. 너무 오래되어 다 기억하기는 어렵지만 2015년 그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을 때 경찰 조사와 2019년 민사 재판을 하면서 그리고 2020년 그 사람이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며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경험과 2021년 검찰 조사 때 문답한 내용들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본다. 2010년 8월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인천법원 부동산 경매 관련으로 인천법원에 갔다. 인천법원은 경매 36개가 있어 거의 매일 경매를 하기 때문에 일이 있건 없건 경매장에 가는 게 일상이었다. 부동산 경매 컨설팅이나 부동산 경매에 직접 참여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대출 알선 아주머니가 어떤 분이 경매 컨설팅을 의뢰하고 싶은데 내게 와서 소개해준다고 했다. 물론 소개를 받아 경매 컨설팅을 하고 경락을 받아 매수 대리비를 받으면 일부라도 알선한 사람들에게 사례를 했기에 가능했겠지만 어쨌거나 그 사람을 소개해준다고 경매장 입구로 나를 데리고 갔다. 가서 인사하고 어떤 내용인지 물어봤더니 인천법원 경매 물건이 아니라
서울 성북동에 있는 물건으로 서울법원 관련 내용이었다. 그 사람이 자기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해줬다. 자신이 재판으로 승소한 물건이 경매를 하게 되었는데 그 물건에 경매를 참여하여 자신이 경락을 받고 싶다고 말했다. 물건 내용을 태블릿으로 확인해 보니 그런 물건이 있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법원 판결문을 내게 건네줘서 살펴보고 그 사람이 경락을 받게 된다면 상계 처리를 하면 된다고 설명을 해줬다. 그랬더니 그 경매를 대리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인천법원 관할이 아니라 서울법원으로 출장을 가야 하고 경락 처리까지 다 한다면 매수 대리비는 250만 원 들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매수 대리에 필요한 계약서를 수기로 작성하고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매수 대리에 필요한 위임장의 인감 날인을 요청했는데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법무사 공제협회에서 14,5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 정도에는 들어오니까 그 돈을 받아서 주겠다면 나에게 입찰 보증금을 빌려달라고 했다. 경매 물건과 승소 판결문을 확인한 나는 그런 조건이라면 매수 대리비를 받을 때 같이 받으면 될 것 같아서 그러자고 했다. 그리고 사무실에 가서 수기한 매수 대리 계약서를 워딩하고 위임장을 작성하고 입찰 보증금 500만 원 차용증을 작성하여 그 사람 집으로 갔다. 그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건네주면서 매수 대리 계약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차용증에도 인감을 날인해줬다. 아직 식사 전이었는데 그 사람이 밥 안 먹었으면 밥 먹으라고 밥상을 차려줬다. 그 사람도 아직 점심을 안 먹었던 거라 같이 밥을 먹게 되었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인천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던 기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여러 문제로 정리하고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사업을 하다가 다시 국내로 돌아와 보니 자신이 사기를 당해서 재판을 해 승소한 것이라는 설명과 일본에서 자파를 국내로 수입해서 팔면 수익이 3배 남는다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했다. 그러면서 공제협회에서 돈을 받으면 주겠다며 자신이 당장 일본에 건너가서 지금 하던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내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내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이 없다고 설명을 하니까 카드를 좀 사용하자고 했다. 자신이 일본에 갔다 오면 한 달 내에 물건을 팔아서 수익이 3배 남는데 이자는 갔다 와서 한 달 안에 판매하는 대로 20%를 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얼토당치도 않고 부동산 관례상 1% 이자만 받으면 될 것 같아서 다음 달 카드 결제 전까지 이자까지 받으면 카드 비용은 정산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고 카드를 빌려줬다. 그 사람이 의뢰한 부동산 물건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국세가 체납이 되어 있는데 2천만 원 정도 되었다. 법무사 공제협회에서 14,500만 원 받으면 필요한 비용은 다 해결이 된다고 하니 그 말을 믿고 서울법원에 가서 그 사람이 원하는 채권 금액 12,400만 원으로 낙찰가를 써서 경락을 받았다. 6,800만 원의 시작가인 경매 물건은 대지분이 35평 중 20%인 6.5평이었고 무허가 건물이 30년 넘게 있는 대지로 공시지가로 1,200만 원 정도 했으며 주변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그 동네 토지가 시세는 2천만 원 정도 했다. 그 토지는 토지 소유가가 상속에 의해 5명이었지만 2명이 사망으로 인해 재상속이 되어 토지 지분권자가 15명이나 되어서 그 토지를 사서 빌라를 지으려던 사람들도 주저하고 있다고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설명을 해줬다. 경매를 받아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그 사람이 법무사 공제협회에서 아직도 돈을 주지 않는다며 돈을 받으면 줄 테니까 나보고 잔금을 좀 치러 달라고 했다. 물론 이자는 충분히 준다고 했지만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이미 그 사람에게 내가 돈을 물린 게 3,500만 원이 넘었다. 법무사 공제협회에서 돈을 못 받더라도 그 물건이 담보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신뢰로 잔금까지 상계 처리하고 모든 매수 대리 업무를 종결했다. 이제 매수 대리비를 포함해서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돈을 줄 생각이 없다.
나보고 매수 처분 위임장을 써줄 테니 자신은 일본에 다시 가야 하고 나보고 매도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 그래서 매도 처분 위임장을 작성하고 그 사람에게 인감증명서를 받아서 부동산 매도 알선을 하기 위해 그 집 주위 부동산 9군데를 다 돌며 상황을 설명하고 매도를 의뢰했지만 매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는 지인들을 통해 매도를 진행했는데 회화동에 사는 중개사 한 분이 6천만 원의 매수 의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매도할 것이냐고 했더니 매도 계약을 하겠다고 했다. 등기가 복등기라 이미 1천만 원이 넘는 등기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받은 돈은 5천만 원 정도 되고 그 돈이면 내가 빌려준 돈은 다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회화동 중개업자는 등기상 소유주가 15명이나 되는 걸 보고는 구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또 그 내용을 그 사람에게 설명을 했더니 자신은 다시 일본에 가서 몇 달 있어야 하는데 그동안 지금처럼 매수 의사자가 생기면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자신이 없어서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니 나에게 매도 처분권 위임장을 써주고 인감증명을 발행해 주었다. 그리고도 몇 달간 계속 이 물건을 팔기 위해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애기해봤지만 매수자가 안 생기고 그 사람은 일본에서 다시 돌아와 지난번에 들여온 물건의 매도 대금이 들어오면 그거라도 먼저 받아서 내 돈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을 했다. 그렇게 여러 매수자를 찾았지만 몇 달간 매수자를 찾을 수 없었고 그 사람이 일본에서 사용한 카드 대금과 잔금 치룬 금액까지 5천만 원이 넘어가 가진 돈이 없던 나는 여러 급변을 빌려서 돌려막기를 했고 몇 달이 지나면서 돈을 빌리기도 어려워져 돈을 돌릴 수 있게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느냐고 말했더니 그 사람은 법무공제에서 돈을 받으면 자신은 되니까 나보고 이 물건을 내가 가져도 된다고 말을 하며 나보고 만들어서 오면 도장을 찍어준다고 해서 급히 사무실로 돌아가 매매 계약서를 만들어 그 사람 집에 가서 인감 도장을 날인받고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본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같이 동해로 가자고 해서 동춘동 사무소에 가서 기다리는데 인감증명서를 내게 보여주면서 매수자 인적사항을 적으라고 말했다. 그래서 내 주소를 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주소를 적어주었더니 창구에 가서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본을 떼서 주며 법무사 공제에서 돈을 받거나 이 물건이 팔리거나 아무거나 먼저 되는 대로 내 돈을 이자와 같이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매매 계약서와 인감증명 그리고 등기부 등본을 가지고 돈을 차입하여 급전을 막고 나서 5년 내에 변제를 못한다면 그 매매 계약서를 넘기는 조건으로 약정을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법무사 공제에서는 돈이 계속 늦어진다는 말만 하고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이 흘러갔다. 자주 전화하면 불편할까봐 전화도 문자를 보내고 나서 6개월 정도에 한 번 정도 통화를 하면서 언제 돈을 줄 거냐고 묻는 게 전부였다. 그러다 2015년 통화를 하는데 이전과는 태도가 달라졌다. 나한테 줄 돈이 없다는 것이다. 개인 간 채무는 5년이 지나면 말소된다고 알고 수작을 부린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채무는 법인이 가진 채무라 소용이 없었다. 사기를 치려고 하는구나 하고 나는 인천 남부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했다. 대질 신문을 하면서 통장에 근거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부인을 못하더니 이미 다 변제를 했다고 헛소리를 하면서 매수 대리를 하면서 손으로 쓴 계약서에 자신이 직접 사인한 것도 부정하고 인감증명도 자신은 이런 인감을 사용한 적도 없고 자신이 가진 인감 도장은 작고 동그란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감증명 도장은 크고 자신의 것과 다르다며 내가 인감을 위조한 것이라고 경찰에서 주장하고 내가 매수 대리를 하면서 인감증명과 등본을 위조한 거라고 거짓말을 있는 대로 했다. 또한 매매 계약서를 본 적도 없으며 매도용 인감증명을 발행해주거나 주민등본을 자신이 발행해준 적이 없다고 말을 했는데 경찰이 봐도 우습다. 동사무소에서 발행해준 서류에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으로 확인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찰 조사 때에는 법무사 공제에서 돈을 받는 것은
이미 나를 만나서 매수 대리를 의뢰하기 전에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니 나한테 법무사 공제협회에서 돈을 받아준다는 말은 거짓말인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이 봐도 인감증명이나 주민등본은 그 사람 본인이 발급받아서 준 것이고 손으로 쓴 매수대리 계약서에 그 사람 사인이 있으며 내게 돈을 다 갚았다고 말로 하지만 주지 않은 내용이 통장 거래와 각종 입출금 내역으로 증명되었고 공제협회에서 돈을 받는 게 늦어지니까 1년 가까이 돈을 못 줘서 미안하다고 자신이 물건을 판 돈을 이자조로 받으라고 자기 통장 카드에서 인출해 가라고 하며 카드를 주었으면서 경찰 조사 때에는 그 돈도 원금으로 갚은 것이라고 말을 했다는 것이다. 차용증도 자신이 인감을 날인해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헛소리를 하니 조사하던 경찰이 그 사람에게 기억이 안 난다고 해야지. 거짓말을 대놓고 하면 불리하다는 말까지 해줬다. 검찰로 이첩이 되었는데 검찰에서는 매매 계약서로 내가 손해금을 보전할 수 있으므로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게는 그렇게 거짓말을 일삼고 검찰 조사 때에는 그 사람은 법무사 공제에서 돈을 받기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다시 4년이 지나도록 변제할 것을 기다렸지만 변제해줄 생각이 없는지 연락도 안 받고 문자에 답도 안 했다. 그래서 친구와 같이 점심 식사를 하는데 자신도 변호사를 통해 해결해야 할 토지 문제가 있다며 아는 변호사를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얘기를 했더니 재판을 담당하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변호사를 통해 민사재판을 했는데 1심에서 재판 중에도 온갖 거짓말을 해대면서 헛소리를 하고 나를 검찰에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했다고 판사에게 말을 하니 판사가 그 고소사건이 끝나면 판결을 해도 되겠느냐고 나에게 물어 그렇게 하자고 대답해서 형사사건이 결론 나면 재판을 하기로 판사가 결정을 했다. 그러다 검찰에서는 나에게 무혐의로 처분하는 결정문을 주었고 나는 그것을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제출했더니 재판은 속개되었는데 부동산 양도 결정 판결문이 나왔다. 그 사람은 그게 분했는지 2심을 청구했고 조정을 하는 사람 앞에서도 계속 거짓말을 반복하면서 돈을 변제하겠다고 말해 돈을 주면 나도 매매 계약서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돈을 변제해 주지 않았고 2심에서도 매매 계약서대로 이행할 것을 판결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도 각하하여 2심 판결대로 확정이 되어 변호사 사무실에서 내게 확정 판결문을 내어주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거짓말을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무슨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거짓말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작은 거짓말로 시작하면 거짓말을 거짓말로 덮으려고 하다가 무한히 커지는 것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지만 등기를 하려면 돈이 들기 때문에 언제 등기를 넘겨받을지 걱정하다가 모아가 진행한 5건의 경매 중 3건이 진행되고 배당금이 일부 남아 등기를 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아갔다. 경매를 받고 잔금을 치룬 지 10년이 지나 기록물 보관도 잘 안 되어 있고 경매계에서는 촉탁 등기를 판결문만으로 대위 등기를 해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며 법무사를 통하라고 권했다. 내가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희정이와 점심을 먹으며 아는 법무사 있느냐고 물었는데 희정이가 아는 법무사는 등기 전문이 아니라 어려울 것 같아 다시 교대역 인근으로 가서 법무사무소를 찾아보기로 했다. 등기국 근처에 있는 법무사가 아무래도 전문적일 것 같아 한 곳을 찾아갔더니 법무사가 부재 중이라 수임할 수 없다고 해서 그곳을 나와 다시 길을 걷다가 여러 법무사 가운데 한 곳을 골라서 들어갔다. 법무사와 상담을 하고 사무장이 필요한 서류 등을 애기해 주면서 준비해 오라고 했다. 그래서 가져간 서류는 넘겨주고 필요한 서류들을 다음날 준비해서 그 다음날에 가져다 전해줬다. 등기에 필요한 비용 등을 입금하면 진행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입금해줬다. 그러면서 등기에 가처분 건이 있는데 이것도 말소를 해야 한다고 말을 했다. 그 가처분 건은 나한테 사기친 인간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분으로
재판을 걸기 위해 채권자가 상속 등기를 진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다른 상속자들이 등기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나한테 사기친 인간이 승소를 해서 상속 등기를 대위로 했고 재판을 해서 승소 판결문까지 받았고, 경매로 진행하면서 자신의 채권을 상계 처리하면서 경매를 끝낸 물건이었다. 그런데 등기상 가처분 금지 소송을 말소하지 않아서 승소 판결문이 있음에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소송의 등기란을 말소해야 한다고 한다. 그런데 나한테 사기친 인간이 해줄 리도 없고 우리 회사가 대위 등기권자임에도 불구하고 확정된 판결문을 내가 사용할 수 없어서 등기 말소가 우리 회사는 진행할 수 없고 나한테 사기친 인간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인간이 해줄 리도 없고 그냥 판결문 복사본만 가지고 있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법무사 사무장은 강하게 그 가처분을 말소해야 한다고 한다. 그래서 방법을 물어보니 변호사가 그 판결문을 가지고 또 재판을 해서 등기 말소 판결문을 받아야 한다는데, 변호사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판결문이 있으니 그냥 두겠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진행을 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런 비용을 계산해서 알려주라고 했다.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부담이 되지 않으면 진행하겠지만, 비용 부담이 많다면 소유권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는 그냥 두고 우리 회사로 등기 이전을 진행해야겠다. 법무사무실에서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선순위 가처분건을 자신들의 법무사에서 맡아서 하느냐고 물어왔다. 전에 통화하면서 비용을 알려달라고 말했는데 아무 연락 없다가 오늘 애기한 것이다. 법무 비용은 60만 원이란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해줬다. 법무사무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다 잠이 들었었나 보다. 전화를 받지 못했는데 문자가 들어와 있었다. 가처분 말소 등기를 대위 등기로 진행 중이라고 비용 정산하고 남은 돈은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문자를 보내왔다. 등기가 완료되면 알려주겠다. 아마도 구정이 지나고 나면 모든 게 정리될 거로 보인다. 이제 새로운 일 처리를 해야 한다. 매도를 진행하던지 토지 이용료를 받기 위해 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던지, 사는 게 왜 이렇게 쉽지만 않은지 모르겠다. 법무사무소에서 등기가 완료되었다고 등기 권리증을 보내주겠다고 연락이 왔다. 도장도 받아야 하고 해서 내일 사무실로 간다고 했다. 이제 한 고개를 넘는 것인가? 매도를 알아봐야 하는데 동네 중개사를 가봐야 하나 고민 중이다. 법인 채무 문제로 서울 성북동 토지를 넘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걸 넘겨준다고 법인 채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라도 변제를 하니 한숨은 돌리는 것 같다. 재판 판결로 넘겨받아 등기를 한 토지 표준 공시자가에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된 재판 비용과 등기 비용을 더해서 매매 처리를 해야 추가 세금을 면한다.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세무사무실에 문의를 해놨다. 금액을 연락받으면 그 금액으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에 등기를 한 법무사무실로 가서 등기를 의뢰했을 때 금액을 알아 등기를 할 사람에게 연락해주고, 등기가 나오면 그리로 등기를 택배해달라고 하면 일단 내 일은 끝난다. 법인세는 기존 사업 손해로 환급받을 금액이 5천만 원 정도 있겠지만, 문재인 정권이 만든 부동산 거래세 20%를 추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면 문제가 커진다. 낼 세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미리 채권자에게 설명을 하고 매매 금액을 정하기로 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법인 채무는 더 이상 내가 어찌 감당할 방법이 있다. 친구가 법인 파산을 하고 나도 개인 파산을 해서 앞으로 살 방법을 찾으라고 말해줬다. 지금 세무서와 종부세 문제로 재판 중인데 이 재판이 끝나야 파산을 하던지 폐업을 하던지 할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13년간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기분이다. 재판 판결로 취득을 할 때 비용이 550만 원 정도이고 그 재판을 위해 사용한 비용이 300만 원이니까 매가 5천만 원에 800만 원 더해서 5,800만 원에 매매 계약을 하고 넘긴다면 세금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다. 1월 17일에 서류를 넘겨달라고 요청하니 미리 서류들을 준비해서 그날 전해주고 일단 정리를 해야겠다.
1월 9일 아침부터 서둘러 매도용 인감증명을 띄고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등을 준비하러 계양구청 등기기계에 갔는데 매도용 인감증명은 거기서 안 되고 법원 등기국에 가야만 한다는 걸 잊어버렸다. 서둘러서 법인 등기국에 가서 매도용 인감증명과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고 서울로 향했다. 박 사무장을 만나 세금 관련 문제를 얘기했는데 재판 비용은 이미 2년 전에 비용으로 처리를 했다고. 세무사무실에서 얘기를 해서 매가를 5,500만 원으로 수정해서 다시 작성을 했다. 수정한 매매계약서를 박 사무장이 출력해줘서 기필선법무사를 찾아갔다. 사무실을 들어가니 어떤 여자분이 아는 척을 하는데 여기서 나를 아는 척을 할 사람은 1년 전에 성북동 토지 등기를 했던 실장일 가능성이 많았지만 내가 그 사람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서 혹시 나를 아느냐고 물었더니 작년에 부동산 등기를 하지 않았냐고 거꾸로 물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실장이구나 하고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부동산 매도 등기에 대해 문의를 하고 필요한 서류를 알려달라고 했다. 매매 계약서를 보여주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도 보여주고 법인 등기부등본도 보여주고 매도 등기를 할 거니까 매수인에게서 받아와야 하는 서류나 준비물, 그리고 비용과 세금에 대한 견적서를 부탁했다. 이 실장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이전까지 내가 매도용은 그냥 법무사무실에 내 서류만 주고 다 끝났는데 매수자용까지 챙겨야 하니 이상하게 의심을 하는지 여러 보완 서류를 요구한다. 간단하게 매수자가 가면 끝나는 건데 그 서류를 내가 받아서 준다니까 뭔가 의심을 한다. 그러거나 말거나 스텔라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려니까 불편했는데 스텔라가 매수자와 같이 법무사무실을 간다고 해서 난 역으로 가다가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 이 실장에게 모든 서류를 넘겨주고 집으로 향했다. 일단은 하나의 짐을 덜었다. 이제 남은 건 이 건인데 그래도 그동안 많은 일들을 정리했다. 그나마 다행이다. 너무 졸립다. 한잠 자야겠다.